자, 국회수천 윤옥희입니다. 자, 오늘은 진로교육 전문가 분이시죠. 배상기 선생님을 모시고 진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책을 쓰셨는데 대학 간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또 아이들이 자신만의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대학은 중요합니다. 아직도 중요해요. 네. 저도 지금 학생을 지도할 때 대학 가려면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좋은 대학 갔다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못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 제자 2명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친구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 방사선사로 근무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담임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4년제 영문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사정을 안 제가 거기 가지 말라. 차라리 전문대학 방사선과를 가자라고 해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엄청 원망했었답니다. 네. 근데 대학을 가서 보니까 재밌더래요. 방사선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네. 정말 열심히 했고 학장님 추천으로 대형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안정됐고 일도 재미있었고 하니까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또 한 친구는 20년 전에 제자예요. 그 네. 친구도 공부를 정말 안 했습니다. 축구 좋아했고 태권도 잘했습니다. 근데 4년제 대학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문대학 체육과에 특기자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서 자기가 그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답니다. 장교로 근무해야 되겠다. 대기업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문대 가서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 과에 관련된 진로는 아니었지만 또 새로운 진로에 대한 어떤 시각이 열리는 계기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3, 4관 학교를 준비해서 합격했고 장교로 근무하고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벌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인사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5, 6년 근무하다가 더 자기의 발전을 추구하고 싶다 해서 나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된답니다. 이 두 사례를 보면 이 대학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학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이후의 삶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학벌 자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그 환경,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기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 능력 그리고 뭐 문제 해결 능력,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아무리 대학 간판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AI 기술이 요즘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직업이 새롭게 생기고 또 지금 있는 직업이 또 사라질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선호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그때 가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떠오르게 될 직업군 필요한 역량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직업군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측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2가지 역량하고 2가지 직업군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2가지 역량은 뭐냐면 개인의 성공에 필요한 성과를 내는 역량 그리고 그 성과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관계 맺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개인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는 한 가지 직업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직업 여러 가지거든요. 교수도 하면서도 작가도 하고 또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또 그런 변화가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저는 아이들이 20대부터 2가지 직업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 직업은 뭐냐면 자기 전공에 관련된 직업. 음. 그 전공이 어떤 것들은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공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때 선택하고 정했다 해서 그게 전공이 되는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공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내가 가진 성과를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내가 가진 자기의 전공 관련 직업 하나하고 그걸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하는 작가.
이 직업군을 저는 반드시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 크리에이티브 중에 과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자기 과학적 지식을 대중하고 소통하는 방법. 네. 그래서 플랫폼을 사용하고 또 의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나 의사들이 자기의 지식을 대중과 소통하는 그런 스토리텔러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 분야가 뭐가 됐든 자기 전공과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두 가지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굿 파트너라고. 네. 작가가요. 네. 변호사입니다. 저랑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취미로 만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 만화책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방송에 알려져 가지고 연락이 돼서 그분이 드라마 작가가 된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 분야가 있고 그걸 다른 대중에 알릴 수 있는 또는 자기의 전공 분야를 알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취미를 알리거나 하면서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AI 시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남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얼핏 들으면 소수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요즘 주변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이렇게 또 정보와 지식의 파급력이 굉장히 이제 빠르고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지고 계시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변호사 출신인데 작가를 한다든지 본업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네. 선생님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진로에 대한 고민 중에서 우리 애는 중하위권인데 정말 대학 갈 데가 없다. 그리고 대학을 가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진로 로드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진로 로드맵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좀 제시를 해 주실까요?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근데 그쵸. 막막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이에 맞게 준비를 하거든요. 네.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살게 돼 있진 않아요. 오히려 빈틈이 더 많고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중하위권 아이들에게 로드맵을 할 때 흥미와 적성, 좋아하는 일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따져야 되나요? 그걸 따질 시간 내 차라리 미래에 너가 살고 싶은 삶을 구상해봐라. 미래에 대한 비전, 큰 그림을 먼저 제시를 해줘라. 네. 그렇죠.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너가 40살 또는 50살 때 너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니 예를 들면 어디에 살고 싶어? 누구에게 봉사하고 싶어? 어떤 사회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갖고 싶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그걸 구상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 삶을 구상했으면 거기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미래 어떤 삶을 구상할 때 하고 싶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찾고 노력하거든요. 그 생텍쥐페리가 그랬잖아요. 배를 만들고 싶다면 남을 주고 일을 맡기지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게 하라. 근데요. 네. 중하위권 애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공부를 못한다는 것뿐만이 네. 아니고 네. 자신감이 없어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들한테 책을 읽혀요. 어떤 책 읽히면 좋나요? 교과서 읽기입니다. 교과서요? 네.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보통 사람들이 책 읽기랑 한다면 보통 교과서를 제껴놓고 생각하는데 교과서는 학습 도구가 많거든요. 그래 그걸 읽히는데 저는 아이에게 물어봐요. 시험 볼 때 또는 수업할 때 가장 재미있고 쉬웠던 과목이 뭐니? 그럼 되게 사회책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럼 사회책을 읽히는 거죠. 고등학교 이제 진로부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남학생이 찾아왔어요. 2학년인데 자기는 전교 꼴찌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공부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 얘기해줬고 걔가 좋아하는 과목 확인한 다음에 사회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배운 부분을 소리내서 읽어라. 한 번이 아니고 10번 매일. 그래서 일종일 동안 배우는 걸 매일 10번씩 소리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두 번째 좋아하는 책 국어책 그것도 소리내서 읽어라. 애가 일주일 만에 왔어요. 목소리가 쉬웠습니다. 네, 엄청 열심히 했나 보네요. 그렇죠. 운동 좋아하니까 잘 견디더라고요. 근데 힘들대요. 그래 그만할래 했더니
더 하겠대요. 그래 한번 해보자. 너 분명히 공부 잘할 거다. 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표정이 엄청 맑아졌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요. 저는 중하위권 학생들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의욕이나 잠재 능력이 충분합니다. 다만 그 아이들은 공부머리가 늦게 열리거나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의 수준에서 보면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녀가 있다면 빨리 포기시키지 말고 작은 거라도 성취할 수 있는 그 경험거리를 제공하고 성취했다면 칭찬하면서 안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하위권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어떤 대학을 또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흥미와 적성이 맞을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것부터 좀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학교에서부터 이제 하는 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부터 조금씩 이렇게 찾아가는 거. 여기에서부터 생활에 대한 자신감, 또 꿈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이 또 강화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왜 현실적인 진로 로드맵이라고 해주시는지 제가 딱 이해가 됐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북퀘스천